소개받은 권영회 장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의 강연이 혹시 일부에서 받으신 예배의 은혜에 혹시 허밍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자리에 서게 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안보에 대한 강연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제가 기독교 장로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미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이렇게 조절을 해 갈까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에 와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한 것은 오늘의 이 대성회의 제목이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 경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 몇 주년 하고 광복만 경축을 했지 건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엄격하게 놓고 보면은 광복은 뭐냐? 사실은 이름을 좀 거룩하게 갖다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 해방된 날은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를 다지는 기억해야 할 날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경축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집회는 우리는 진짜 경축을 하려면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물론 기쁘지만은 더 경축해야 될 것은 건국을 했었던 76주년을 더 경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놓고 경축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사실은 저는 고대했지만 오늘 처음 이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광복회장이 건국절 제정을 혹시 할 줄도 모른다 생각해서 독립기념관장을 이제는 그 임명을 취소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일 모레면은 광복절이 정말 79주년 만에 또는 건국된 지 76주년 만에 진짜 광복은 따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은 따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계속해서 경축하고 기리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을 진심으로 축하할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끼리 정말 건국을 축하하면 된다. 오히려 그들이 잘 피어져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현재로는 우리는 체제 전쟁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반대하는 반대한민국의 체제를 놓고 현재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거대한 회의가 토론이 강연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대회의실에서 오랫동안 제가 안기부장을 있을 때 국가정보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고 어제 강연을 해주셨던 이천 박사, 이천 교수가 저기 오늘 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앞으로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강연에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는 저분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 저분이 책도 많이 쓰셨고
아마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 대결장에서 저는 엄격하게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세력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그 뜻에는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한기연에서 저 이천 교수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한기연의 활동이 바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운동으로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신호를 보내면은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이면서 또 6.25 발발 74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광복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게 됐느냐?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그 독립운동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때 해방된 대한민국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전혀 예상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빨치산 운동을 해서 광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맥혀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수원 안지역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장환 목사님이 일본이 항복을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가 되고 7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가 됐는데 그것이 8월 6일과 8월 9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항복을 받고 여러 가지 대본령에서 갖고 있었던 문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다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8월 17일 날,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죠. 8월 17일을 기해서 2차 대전에서 마지막 코너에 몰렸던 일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립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자기네들이 정말 한국 시민으로 하기가 어려웠었던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한 독립운동에 종사했었던 한 20만 명이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8월 17일 날 모두 다 살해해라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8월 6일과 8월 9일 날 원자폭탄의 투하로 인해서 그때 희생된 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와 독립운동가를 처형하려고 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원자탄을 투하해서 20만 명을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김장환 목사님께 그 근거를 좀 확실히 확인 좀 하십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기독교 신자들을 아까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을 함께 말살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건국에서 76주년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7월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7월 24일 날
이때 제가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여기서 소개를 드리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선서를 합니다. 현재 보면은 대통령의 선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나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선서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은 성경 위에 손을 얹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신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분은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하고 선서했습니다. 곧 이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이 대한민국을 내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서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맞아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대한민국에다가 인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이 대한민국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호 안 하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교가 발발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중국 보택동과 합작해서 한반도에서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에 의해서 유교가 발발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이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길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전화도 자유스럽지 못하게 전보를 치르셨습니다. 한국에서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그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을 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말살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 이것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전보를 치셨다고 그래요. 그 전보는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시를 사진으로 안 해서 그렇지, 자, 이와 같은 전보를 받고, 그리고 물론 트루먼 대통령 스스로도 그 전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논문을 쓰고 할 때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미리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도 이미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초도 안 돼가지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딱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은, 좀 쌍스러운 얘기지만은 싸나브 비치 개자식들 드디어 시작했구나. 내가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맹세코 그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는 얘기를 했었다고 트루먼 대통령의 딸이 그 자서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유엔에서 한국전에 유엔군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소련 대사가 참석을 하게 되면은 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안보 회의에 그게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 불상으로 소련 대사가 타고 오던 캐더락이 고장이 나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장이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시동이 걸려서 왔는데 이미 그때는 회의는 끝났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소련에 반대할 겨를도 없이 이미 한국전에 참전하기를 유엔에서는 결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후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997년에 안보회의를 할 때 그게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 투표함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투표함의 답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안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 투표함을 제작한 사람, 제작한 그 목공에 기도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연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을 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던 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결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속속 참여를 합니다. 전투병력을 가지고 참전했었던 나라들이 16개 나라, 의무 지원을 해서 참여했었던 나라가 5개 국가, 그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했었던 나라들이 이제 6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후 복구 사업을 제외하고 전투병력 16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의무 지원 5개 국가를 합해서 우리는 21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독일이 자기네들도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참여했다, 넣어달라. 그래서 하다가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서 독일도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총 폐허가 됐었던 대한민국을 그 이후에 물자와 금전 등등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지원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합하면은 67개로 돼서 이제 68개국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국가들의 총 숫자가 한 130여 개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130여 개 국가 중에서 68개국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반 이상이 됩니다. 1차 대전도 연합국이 14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대전도 연합국이 21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1950년에 이 전투에는 무려 전 세계 이렇게 68개국이나 참전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라를 위해서 도왔다고 하는 그 기록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그 공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물자하고 금전 지원한 나라들은 제외해 놓고 실제 와서 싸우고 그리고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했었던 그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16개국 전투병력을 가지고 왔었던 16개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의무 지원했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한반도 지구 속에 어느 그 틈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찾아보기 어려운 이 작은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이걸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6개 국가가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히 전투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일본 도쿄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 사령부에서 우선 한국전에 빨리 지원을 하라고 하는 트루만 대통령의 독촉에 의해서 제일 가까운 것이 일본에 있는 항복을 막기 위해서 전후에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미군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미 24사단 등등이 있었죠. 미 24사단에 그와 같은 이제 병력을 빨리 이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투입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7월 5일입니다. 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됐고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져 나갔는데 7월 5일 날 미군이 참전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신속하게 오느냐. 이렇게 해서 이 스미스 부대가 이제는 참전을 해서 그때 내려오던 인민군들하고 어디에서 마주쳤냐면 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준비력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일개 대대가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 일개 대대가 올 때 그들이 그때 북한이 전차를 몰고 온다 그러니까 그래 2차 대전 때 전차 우리가 타격했었던 로켓포를 가지고 가면 그 전차 되겠지 하고 이 로켓포를 여기 지금 병사가 가지고 온 이것이 2.75인치입니다. 이 2.75인치 같으면 일본군 전차는 전부 다 파괴가 됐으니까 이거 가지면 되겠다고 왔는데 충미리에서 북한군 T-34 전차를 쏘니까 움찔하더니만 그냥 둘둘둘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차포를 믿고 참전했었던 이 스미스 부대는 거기서 완전히 총 540명 중에서 15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21명이 부상을 했고 포병대대는 뒤에 있다가 포위가 돼가지고 31명이 실종이 되고 82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 시리벨령이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말이야 특별한 대책도 모르고 적의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무모하게 투입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 일개 대대가 그래도 적으로 하여금 미군이 이렇게 신속하게 개입할 줄 몰랐다 하고 김일성이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남침을 할 때 조심조심 미군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조심조심 내려왔기 때문에 속도를 부산까지 가는 것을 8월 15일 날 부산을 점령한다고 하는 그 계획에 차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 8월 15일 날 부산까지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이 김일성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하게 본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자료에는 제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등장한 것이 3.5인치 로켓포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3.5인치 로켓포를 알고 계실 겁니다. 2.75인치 가지고는 꿈쩍을 안 하던 전차가 3.5인치를 갖다가 놓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딘 장군이 대전 지역에서 포로가 됩니다. 왜 포로가 되냐면 3.5인치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서 전차를 쏘니까 꿈쩍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던 T-34 전차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3.5인치 사수를 데리고 전차 사장을 나가서 다니다가 자기 본대가 철수하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적진에 있어서 결국은 포로가 됐다 하는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거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사실은 처인 지역에 있는 금양장리라고 하는 곳이 저는 아주 이쪽의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양장리 전투가 또 이것이 그 이후에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갔었던 우리 한국군을 다시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수도 서울이 처음에 6월달에 한번 뺏기고 그 다음에 중공군에 의해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이제 뺏깁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그런데 급하게 내려오던 중공군을 어디에서부터 이제 터키, 요새는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 군이 이 중공군을 맞아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시 물러나게끔 만든 그 전투의 지점이 바로 금양장리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꼭 거기를 한번 가보시길 바라는데 이 금양장리 전투에서 터키군이 이제 중공군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박살을 냈냐 하면은 터키군 최선봉에 있었던 일개 대대가 터키군을 여기서 전부 사살한 것이 한 19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터키군이 전사한 것은 12명밖에 없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불과 한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꼴이 나왔느냐 하면은 최초에 중공군이 겨울에 압록강을 넘어서 은밀하게 들어왔던 그것을 북진하던 유엔군이 맞았을 때 청천강 주변에서 구누리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 터키 군이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기 금양장리에 왔을 때 보자, 우리가 갚아줄 거야 하고서 이제 악을 써가지고서 했는데 나중에 죽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 참호에 있는 중공군들의 시체를 보니까 뭐 전부가 다 개머리판에 의해서 골이 다 깨졌고, 그 다음에 총금에 의해서 전부 다 피를 흘려가지고서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쏠 겨를도 없이 돌격으로 해서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AP 통신의 기자가 그 현장을 보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전단을 만들어서 중공군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꼴이 된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공군들이 후방의 보급기지는 신장돼 있고 기세는 꺾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후퇴를 해서 더 이상 중공군이 개입해서는 낙동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금양장리에서 이제부터 제동이 걸려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이 유명한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에서 이제 밀렸던 것을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 대성회를 통해서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저는 여기서부터 반격을 해야 된다. 금양장리의 전투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 대한민국은 어느 세력도 저걸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이제 지평리 전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후퇴해 가던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다시 어느 부대하고 마주쳤느냐 하면은 이제 프랑스 군대하고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좀 돌려주세요.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큰 얼굴에 사진이 비쳐 있는 이 양반이 터키 군대 여단장입니다. 이름이 타으신 아저스 중장인데요. 이 양반의 원래 계급은 별 3개 충장입니다. 별 3개 충장인데 터키군이 여단을 참전을 시키다 보니까 여단은 지휘관이 별 하나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별 3개짜리가 별 2개를 강등해가지고 나 여단장으로 별 하나로 해서 그래도 한국전에 참전할 거야 하고 내려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계급이 진급되기를 바라지 누가 강등되기를 스스로 바라겠습니까? 이런 의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요, 이 양반이 1차 대전 때부터 터키군의 아주 영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터키가 말이죠, 그 1차 대전 때는 어느 쪽 편을 썼나 하면은 독일 쪽 편을 좀 썼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구주군 유럽 이제 구주군을 창설할 때 터키는 너희는 막 1차 대전 때 전과가 있으니까 너희 뺄 수가 있어 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잽싸게 야 이거 우리가 회복할 길이 없겠느냐 하고 하는데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한다니까 잽싸게 이때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타으신 장군이 한국전에 스스로 2개국을 강등해서 오는 겁니다. 뭘 위한 겁니까? 자기 나라의 조국을 위한 것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지키지 않은 조국은 조국일 수 없다. 피를 흘려서 지키지 않은 조국은 조국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평리 전투가 또 여기서 지휘관이 이건 대대가 프랑스군 대대가 참전을 했어요. 이 대대가 참전할 때 이 대대는요 사성 장군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몽클리트 장군이 프랑스 군대는 별을 4개인데 우리가 그때 유엔군 입장에서는 삼성 장군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별이 4개 있었어요. 삼성 장군이 됐든 사성 장군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은요
프랑스군이 대대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대대장은 중령입니다. 장군 별 4개가 다 떼고 중령으로서 자기 참전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왜 도왔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꼭 이때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한 게 뭐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중령으로 참전했냐고요. 유엔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참전했다는 사실을 내 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참전했다. 어떤 지금 한국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이와 같은 훌륭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가 과연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만 요사이 우리 군대에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답니다. 엄마가 군대 보내놓고도 헬리콥터를 타고 계속해서 아들 위를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엄마 내일 모레 유교훈련 간다는데 나 어떻게 하지? 거기 가면 화장실도 없대. 에?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라 야전 변소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좌변기가 없대.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우리 아이는 건강이 나쁘니까 그거 좀 빼줄 수 없느냐 하는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전방에서 만나보는 지금 소대장, 중대장들의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평리에서 또 중공군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지평리에 가면은 여기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그 소주나 막걸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평리 막걸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 뭐 서로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저도 지평리 막걸리 먹어 봤어요. 그런데 왜 지평리 막걸리가 유명하냐 하면요 프랑스군 대대 본부가 있었던 것이 마침 지평리에는 술도가였었다는 겁니다. 양조장. 그래서 그때부터 지평리 막걸리가 유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사이도 보면은 이동 막걸리, 지평리 막걸리, 그 막걸리 유명합니다. 장수 막걸리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정말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의 도우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중공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가평전투, 여기는 주로 이제 호주군이 참전을 했는데 호주에 저희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4월 달에 되면은 4월 25일에 엔작데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현충일이 있는 6월 달까지 호국 복원의 달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갈 때마다 제가 만든 보온 메달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살아계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목에 걸어드리고 고맙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가서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이 양반들이 아직도 그 한국전 때 당한 부상 때문에 병원에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드니까 옛날에 다쳤던 것이 다시 도져서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양반들에게 가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또 왕년에 국방부 장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병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저 있었던 군복 좀 꺼내. 군복을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거수병렬을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양반들이요 호주는 돌아다니면서 품앗이 안보를 합니다. 그 현실적인 적이 없잖아요. 1차 대전 때도 참전하고 2차 대전 때도 참전하고 월남전에도 제가 이제 명호부대 처음에 갔었는데요. 그 월남전에도 같이 호주군들하고 같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가 뭐라고 하면은 60년이 지난 제가 이제 정전 60주년 때부터 그 행사를 좀 해왔는데요. 60년이 될 때 가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세계 도처에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맙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 한국밖에 없어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좀 더 일찍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요, 뭐라고 하면 그날 따라서 저 간호사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조금 전까지 매번 산소 이렇게 호흡기 호수를 달고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숨을 못 쉬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군복 입고 그거 빼라고 그러더니만 오늘날 같으면 나 산소 이 호수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한국전에서 다친 것으로 또 이렇게 병상에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발전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활동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다가 아까 우리 허식 목사님께서 9월 달에 저 화진포에서 행사에 저보고 같이 좀 올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제 그저께 자기 남편이 95세로 돌아가셨고 그 미망인이 92세로 살아계신 분이 우리 남편이 당신 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가셨다. 자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 딸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갑니다. 이 가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이 호주 군대가 엄청나게 여기서 피해를 많이 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가평 얘기를 하는데요. 호주에 있는 전쟁 기념 그 공원이 시드니에도 있고 멜버른에도 있고 저쪽에 이제 타즈메니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어김없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할 때는 가평에 있는 돌을 비행기로 실어다가 거기서 상징적으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해서 저보고 한참 일단 개평 정말 그 발음을 듣고 제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에 그 프란치스카 여사의 난중일기에서 이런 구절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6.25가 최초 발발돼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을 때 그때 부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아무래도 전제가 위험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대구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전세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제주도 정도라도 임시정부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그때 6.25 발발 이후부터 모젤 권총을 차고 다녔었는데 그놈을 떡 빼가지고 일어서서 부초대사 앞에다가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갈 테면 니네들이나 가라. 나는 여기에 권총 알 3발이 있다. 이 3발을 아닙니다. 아직도 넘기지 마세요. 3발이 있는데 한 발은 인민군이 오면은 우리 프란치스카 여사를 쏘고 왜? 적에게 그 능욕을 당할까봐 쏘고 그 다음에는 온 인민군을 한 놈이라도 내가 죽이고 그 다음엔 내가 자살을 하겠다. 그러니까 갈 테면 니네들이 가라 하고서 그 의지를 누구에게 전하게 되느냐? 워커 장군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부처 대사가.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낙동강 방어선에 그때 당시에 유엔군은 다 오지도 않았죠. 일부 왔었던 미군이 주로 주축이 되고 한국군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물론 그때 터키군도 왔었고 뭐 필리핀군도 아직 아마 왔었는지 모르겠어. 왔겠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여기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친 거야. 워커 장군이. 워커 라인입니다. 원래 낙동강 방어선이요. 다부동도 아니고 낙동강 방어선도 아니고 워커 장군이 여기를 사수하는 선으로 했었던 것이 그게 워커 라인이고 낙동강 방어선이고 그 최첨단에 있었던 것이 다부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지키든가 아니면 죽든가 할 수밖에 없다. 만일의 경우 여기서 누군가가 아직 넘기지 마세요. 아직도 여기에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내가 장사를 치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워커 장군이 이제 독전을 합니다. 그 유명한 스탠드와 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근데 이 얘기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백선엽 대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 대장이 거기에서 유명한 내가 만약 돌아서거든 나를 쏴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워커 장군, 백선엽 장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백선엽 장군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리 물론 그분이 훌륭하고 영웅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백선엽 대장님이라고 해서 그분만을 너무 내세운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다. 함께 낙동강 전선에 싸웠던 모든 군인 백선엽 대장을만 사성 장군으로서 예편했었던 그분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등병도 모두가 다 영웅입니다. 백선엽 대장님을 영웅시하려면 우리 모두 그분들을 다 영웅시할 때 비로소 백선엽 대장님의 공과가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워커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참 마지막에 쪼그러질 대로 이렇게 쪼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했는데 완강하게 버티니까 스탠드와 다이라고 하는 워커 장군의 의지와 나를 쏘아라고 하는 백선엽 대장님의 의지 등등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지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게 됐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 워커 장군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키가 짤따하게 생겼는데 별명이 불도그입니다. 불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양반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이 불독이라고 하는 전차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전사를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이 돼서 다음 슬라이드 제가 넘기라고 할 때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 내려오던 그 중공군을 후퇴 작전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투에서 공격보다는 후퇴 작전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퇴 작전을 할 때 성공적으로 후퇴 작전을 했었던 미 24사단과 대표적으로 잘 싸웠던 중대가 하나 있었어요. 보병 중대. 그 중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아들의 샘 워커 대위입니다. 그래서 그 24사단하고 그 샘 워커 대위에게 미국에서부터 무공 문장이 결정이 돼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다른 부대들은 후퇴를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역으로 해가지고서 동두천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던 한국군 스리코드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메가더 장군이 워커 대위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동경에 있는 8군 메가더 장군 사령부로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자네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모든 우리 미군들과 또 국민들이 다 애통해야 한다. 그러나 전장에서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이제 그 시신을 자네가 가지고 미국에 가서 엘링턴 국민묘지에 장례를 지내라 하는 얘기를 샘 데이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 데이비가 뭐라고 하냐면 카카 저는 지금 최전방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이 없는 중대가 어떤 상태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카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전선이지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저가 미국에 장례 지르러 가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의 휘하에는 영연을 처리하는 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로 하여금 하십시오 하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데이비하고 메가더 장군이 입실험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문을 닫고 탁 나가면서 샘 데이비 이건 명령이야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군인이 명령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샘 데이비는 자기 아버지 영역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장례를 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이미 미 본토에 있는 육군본부로 명령이 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메가더 장군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한 전선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 왜? 그때 보병소의 중대장은 그냥 총알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소위 그러면서 소위 찾아가고 데이비 그러면서 찾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샘 데이비도 계속해서 전선에 있는 아는 똑같이 부자가 한 전선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 본토로 명령을 냈었다. 근데 그 샘 데이비가 나중에 미국에서 최연소 사성 장군이 됩니다. 사성 장군이 되는데 이 사성 장군이 부자가 한국전을 정말 생각할 때 저는 이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연할 때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면 한국을 한국보다 더 사랑한 아버지와 아들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워커 장군은 한국전에서 그렇게 전사하셨죠. 샘 데이비는 카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을 주장했었던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미 8군의 작전참모 싱글러브 장군이 있어요. 이 양반이 한국의 주한미군에 있으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환을 받아가서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예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샘 대장이 최연소로 미국에서 대장이 됐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최연소 대장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보직이 육군 총장이 참모총장이나 안 그러면 유럽 구주군 사령관이 첫 번째 받는 보직입니다. 육군에서. 그런데 그걸 받게 돼 있는데 이 한 번도 보직을 받아보지 못하고 카터 대통령에게 반대하다가 한국에서의 철수와 강군을 반대하다가 보직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 양반이 예편합니다. 이 사실은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인이 사성장군 되는 거 얼마나 정말 고대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 보직마저도 자기가 한국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군들이 많은 생명을 바쳤고 피를 흘렸습니까? 이것을 헛되게 할 겁니까? 하고 카터 대통령에게 반대하다가 보직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에서 전작권 이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의 작전권을 이제는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 이제 계속해서 연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저가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과연 그때 자기의 직을 걸어놓고 그걸 반대했었던 한국군에 어떤 장군이라도 있었느냐, 어떤 총장이라도 있었느냐 돌이켜보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지킬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예, 또 곧 넘겨주시고 이제부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아버지와 아들들. 자, 워커 장군 부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그 이전부터 자기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때 당시에 존 소령입니다. 소령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당선될 때 공약이 뭐였었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전 종속시킨다. 딱 선언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전 시찰을 옵니다. 와가지고 시찰을 쭉 전선까지를 쭉 하다가 갑작스럽게 거기에 이제 동석하고 있는 지휘관들 보고 내 아들 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 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방부대 어디 참모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뒤로 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황했죠. 아니 대통령이 된 속에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전선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후방으로 빼라는 소리 해? 모두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이 만일의 경우 우리 아들이 전선에 있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면은 저 자들이 우리 아들을 포로로 해서 협상을 해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뭐가 돼? 내 아들 죽을까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빼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미군 지휘관들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 이제 다시 벤포트 장군의 아들입니다. 힘이 중인데 이 사람은 공군 조종사입니다. 2차 대전 때 구라파에서 참전했다가 한국전에는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8군 사령관으로 벤포트 장군으로 근무를 할 때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 써놓고 한국전으로 지원해서 옵니다. 그것이 아마 어느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그때는 저는 이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의 눈물로 적셔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는 아버지를 이제 도울 수 있는 길이 참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전에 갑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저는 폭격기 조종사이기 때문에 저의 앞과 뒤와 뒤에는 각각 성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처가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고 한데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저 순안 북방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갔다가 추락을 해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벤포트 장군이 그때 당시에 조종사가 후방에서 추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색 구출 작전을 합니다. 5공군 사령관이 계속해서 그 구출 작전의 보고를 오늘도 지미 중위에 소식은 없습니다. 3일 만에 벤포트 장군이 5공군 사령관 보고 5공군 사령관 후방에서의 적 후방에서의 구출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다른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 아들의 구출 작전은 중단하시오. 아버지가 아들의 구출 작전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전사한 줄 알았던 것이 더 먼 훗날에 밝혀진 것은 중공군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에서 수용소에서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벤포트 장군의 아들의 최후였습니다. 그 다음 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라크 장군의 아들도 참전을 했습니다. 부상을 3번씩이나 당하고 참전했다가 끝내는 미국의 전후에 후송돼서 가서 그 후유 쪽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사령관들의 아들들이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6.25 때 미국 장군들의 아들이 총체적으로
한국에 참전했었던 사람들이 142명입니다. 그 중에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중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35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들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저들을 가지고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 경력을 보면은 왜 하필 군대 갈 그때 눈이 나쁘고 어깨가 고장이 나고 뭐 또 시력이 뭐 난시가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케네디 대통령 같은 양반들은 그 군대 입대할 때 눈이 좀 나빠가지고서 그 저 시력 검사표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러고서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6.25 전이나 6.25 이후에 월남하셨던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만 보시자고요. 북에서 내려오셨던 우리 걸출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경진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김창인, 송창건, 박영웅, 백낙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쪽 가서 뭐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만큼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통계적으로 군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통계는 너무 길 것 같아서 뺐는데요. 삼성 장군 이상의 장군들이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소위로 임관되니까 수두룩합니다. 백선엽 대장도 평양이죠. 다 한신 장군 홍해도죠. 등등 삼성 장군 이상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여기 한 장을 다 차지하더라고요. 다 명단을 뽑아 보니까. 그럼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공산주의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돼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군에도 들어가시고 교회도 가서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그 그릇 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국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켰다고 이 자체가 정치 활동입니까? 강단에서 애국 얘기하면은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한 나라에 오늘 이제 건국도 76주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건국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키지 못했다면은 그 건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국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천 교수가 지금 그걸 지금 외치고 다니는데 참 저 사람도 나 잘못 만나가지고 책도 여러 번 쓰고 뭐 했는데 지난 4.15 총선 때부터 그 수없는 책을 했는데 맨날 책 써봤자 적자만 나는 거 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유월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55년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는 1948년 건국이 됐는데 자유월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다가 1955년 우리보다도 이제 7년 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5년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때 망할 때 그럼 자유월남이 군사력이 국력이 약해서 그러냐? 아니었어요. 미군들이 엄청나게 갖다다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군사력으로 세계 3위라고 그랬습니다. 뭐 포라든가 전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요. 그리고 미군을 포함한 한국군 파월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한국전에서 미군의 사망자가 36,000여 명인데 미군이 월남전이 한국전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군들의 사망자가 58,000명입니다. 한국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까지 자유월남을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망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6.25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해서 싸워서 지켰습니다. 지금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체제전쟁에서 온 동네가 전부 다 지금 진치가 다 쟤네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라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가 있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1910년에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천탈됐죠. 대한제국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언제? 1948년. 근데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이를 포함한 광복회 회장은 우리는 건국 인정하지 않는다. 따로 광복회 행사, 광복절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월남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전 의지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차 틀렸다. 김일성이만 내려올 때도 우리가 낙동강 선성까지 갔는데 중국까지 이제 중공까지 참여한 거 보니까 이제는 한반도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합참과 미 정부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공산화가 되면은 임시정부를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하는 걸 검토한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철수계획이 제6방어선까지 무너질 경우, 그걸 제 낙동강 전선을 제6방어선이라고 했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국을 연안도서 일본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벌쩍 뛸 테니까 찾다가 하니까 저 사모아 중에서도 서사모아 지역을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의 이름이 CINCFE 4-51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임시정부를 옮기는데 그때 당시에 옮길 수 있는 수송 능력을 다 계산하니까 5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요원들하고 중요한 인원들 5만 명 수송하고 한국군은 미군이 흡수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워커 장군이 대살육이 벌어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살육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키든가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캄보디아를 갑자기 갈 일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또 다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곳이 주 이름으로 톤레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인데 거기에 호수가 톤레삽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는요
호수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길이가 150km, 폭이 30km입니다. 그 넓이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만 한 넓이입니다. 자유월남이 아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국민들이 보트를 타고 보트 피플로 해서 가까운 다른 나라로도 가고 제일 많은 것이 호주에도 가고 뭐 이렇게 멀리 갔는데 거기도 여기도 못 가고 메콩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가서 머문 것이 이 호수입니다. 호수의 보트 피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트 피플로서 강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꼴이 스사모아에 갔다면 이런 꼴이 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일 많을 때 이 사람들은 카운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한 70만 됐을 것이다. 지금은 얼마나 있느냐? 세대로 봤을 때 한 5만 8천 세대, 인구로 봤을 때 한 18만 명 정도는 아직도 이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안 받아주고 다른 데서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때 와가지고서 지금은 손자 때까지가 갔겠죠.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와서 강 위에서 태어나서 강 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육지라는 것은 밟아보지도 못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생계는 고기 잡아서 먹고 그걸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서 생필품 좀 교환하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참혹한 것은요, 5살 미만짜리가 되는 어린아이들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부모는 생업을 위해서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그냥 조그마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라이프 자켓을 구명조끼라도 입혀서 있는데 그것도 못 구하는 사람은 메콩강에 떠내려오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주워다가 그놈을 철사로 엮어서 목에다가 매가지고 이걸 가지고 빠져주지 말라고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국적도 없이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고 이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 갖는 국민들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뻔했다고 하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저는 10년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회장이었었던 19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을 할 때 군대는 창군 과정에 있었고 경찰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할 때 그때 애국청년단, 서북청년단 그러면서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던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이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고 하는 그 근처에 가면은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쳤다고 하는 큰 비석 밑에 17,500여 명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그 비석이 제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 사단법인 통일건국회 거기에서 정신적인 다짐을 해가는 그 장소에서 매년 6월이 되면 또 계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저는 청년들을 양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광평 목사님께서도 거기 한번 오셨고 우리 양성정 목사님께서 거기 한번 다시 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들을 이번에는 전방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니까 전방 부대가 비상이 걸려서 그 청년들을 모아서 전방은 못 가고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학도병들의 전적지를 따라서 다부동과 경주, 안강, 기계, 포항 그리고 장사리 상륙작전 이 코스를 이천 교수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인 통일 세대를 길러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언론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인 국민 수준만큼 가고 언론의 수준은 시청자와 독자의 수준만큼 간다. 여기를 거기 누가 없느냐? 아까 목사님의 설교에서 의인 거기 없느냐 할 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자고 하는 결의가 오늘 여기에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